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표. 그녀는 경찰이 오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사건 목록에서 강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실종자를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신원을 밝혀야 했을 것이고 어머니가 실종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 사람은 이모였을 것이다. 이모가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나에 대해? 경찰을 불러서 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혜진에게 전화했으니 그녀의 걱정의 근원은 나였을 것이다. 그녀가 아는 바를 알아내야 했다. 나는 책상에 다시 앉았다. 일기를 꺼내서 2015년으로 넘겼다. 그 해에는 몇 개의 항목만 있었다. 2014, 2013, 2012년과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법학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에 입대하는 대신 공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잠시 쉬었다. 그는 법학 학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하.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혜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유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 기록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적으로 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 대부분 항목은 한 문장뿐이었다. 더 긴 항목들은 별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2006년 4월 말로 넘어갔다. 4월 20일 목요일. 그의 눈은 매일 매 순간 나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물속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눈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방금 회원에게 전화해서 그가 계속 수영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거야. 저는 이걸 알아요. 물론 알아요. 저는 제 아들을 알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약물 복용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녀는 잊지 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유진이 수영 챔피언이 될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무해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부였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그게 내 인생의 목표고 결국 그녀를 대하는 목적이거든.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상처 없이 무해하게 사는 거야. 어지러움을 느꼈다. 내가 이걸 제대로 읽었을까? 다시 읽었고 손가락으로 각 단어를 따라가며 읽었다. 저는 2006년 4월 말에 수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에게 다가가 어머니를 설득해 계속 수영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차갑게 대답했을 때 제 희망은 산산이 조각났고 세상은 뒤집혔지만 이모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이모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제가 믿었던 것과 정반대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게 하고 약을 끊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반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머니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저를 낳아준 적도 키우지도 사랑해준 적도 없는 이모의 여동생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선수 등록이 취소된 날의 기분이 떠올랐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분노와 목구멍 깊숙이 억누른 흐느낌이 떠올랐다.
혜진이가 지붕 입구에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게 떠올랐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탓인 것처럼. 엄마는 지붕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내가 거실로 내려왔을 때 엄마는 그저 단호하게 뭐 먹었어? 라고 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건 이모였다. 나는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억누르고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문장에서 진실을 걸러내려고 애썼다. 평범한 사람으로 상처 없이 무해하게 사는 것이 발작 없이 사는 것을 뜻하는가?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지만 나는 계속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발작이 멈췄다고 해서 상처 없는 무해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발작 없이 삶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상처 없고 무해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가 위험하지 않고 살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즉, 약을 먹으면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위험할까요? 그리고 왜 약을 먹어야 할까요?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이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나는 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내 휴대전화의 검색창에 리모컨을 입력했다. 나는 내가 찾은 것의 대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약은 간질, 조울증,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내가 조울증이나 행동장애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간질은 나는 발작을 2번 겪었던 것만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그 진단과 모순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측두엽 발작은 약물을 천천히 끊지 않은 장기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을까? 약을 끊었을 때 발작이 돌아왔을까? 아니면 갑자기 끊었을 때의 부작용일 뿐일까? 답은 일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단 한 문장도 훑어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전에 약물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02년이었다. 4월 11일 목요일. 그는 일주일 내내 사실상 죽은 듯 했습니다. 부작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는 두통, 이명, 무기력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어제 경쟁했지만 그가 느낀 감정을 느끼면서 메달을 고려하기에는 0.45초 늦었습니다. 터치패드를 친 후 그가 점수판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의 눈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침대에서 신음하고 신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이를 뽑는 것처럼. 순수한 분노. 그는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가 그에게 약을 먹게 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방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녀는 뭔가에 대해 틀렸지만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작용이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규칙을 어길 때마다 수영장에 갈 수 없다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이틀, 2개를 어기면 사흘 동안 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3개 이상 또는 정말 중요한 규칙을 어기면 엄마가 다시 가도록 허락할 때까지 무기한 금지되었습니다. 맹세컨대 나는 그녀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행동이 규칙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리에 무언가를 빌리고 돌려주는 것을 잊는 것이 도둑질과 같은 것인지,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과 같은 것인지,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것이 폭력적인 것과 같은 것인지.
4학년 가을,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하기 한 달 전, 나는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무기한 금지를 당했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진. 이리 와서 앉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비 머리핀, 반짝이는 머리띠, 플라스틱 인형, 열쇠고리, 동전 지갑, 거울, 생리대, 지우개, 연필 케이스,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 펭귄처럼 생긴 수영 모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는 상자 모서리에 쓰여진 한유민이라는 이름을 마커로 쳐다봤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난 내 책장 뒤에서 이걸 발견했어.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 그것은 유민의 상자로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것으로 블록이나 나사, 비비총 알갱이 같은 작은 물건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 것이다. 어머니가 그 위에 그의 이름을 쓴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몰래 빌린 무작위적인 물건들을 넣는 것뿐이었다. 대개 여자아이들이었다.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여자아이, 아니면 내가 아는 여자아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여자아이, 아니면 물건을 여기저기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엉성한 여자아이. 처음에는 재미로 했었다. 그러다가 게임이 되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얻기 어려운 것들을 잡으려고 했다. 생리대 같은 것 말이다. 유민이가 준 거야.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언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작년에 이걸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군요. 나는 그녀에게 상자가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야 했다. 아니, 이게 전부 그의 물건이야.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유민이 죽은 후에 잊어버렸어. 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질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연습을 빼먹어야 했다. 그 형량은 무기한이었다. 내가 중요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동생을 모욕했다.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나는 수영장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 매일 밤 나는 침대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수영하는 척하면서 물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해소하려고 했다. 어머니는 내 피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그녀 마음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죄책감은 그녀의 일기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백함으로써 상쇄되었을 것이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2월 4일 월요일. 나는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깨닫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부작용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기꺼이 약을 먹고 비밀리에 뱉지 않는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그는 스스로 일어나 준비를 한다. 아침 연습이 끝나면 그는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아침을 먹는다. 나는 그가 훈련과 공부를 동시에 하도록 강요하면 지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지도 않는다. 12월에 그가 간질이 입에서 거품을 내고 발작이 일어나는 병이냐고 물었을 때부터 그렇다. 나는 그가 나에게 진짜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했다. 그는 그 약이 무엇을 치료하는지 알아냈을까?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그는 약국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물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온라인에서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내가 아는 전부는 그가 두려웠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수영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계속 수영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저는 그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는 게 낫습니다. 그가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바랐는지 압니다. 저는 그가 수영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약과 부작용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약만 먹으면 수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그가 완전히 지쳐있는 걸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회원은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그의 오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내가 그것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요. 마치 그가 약을 끊을 가능성에 대한 브레이크 시스템처럼요. 나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물었고 그녀는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어들이 내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내 머리 뒤로 삽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을 이해했을까? 나는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 몇 번 더 읽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 삶을 막았던 장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모와 공모하여 내 삶을 빼앗았다. 내 머릿속에 혼란이 흩어졌다. 나는 정말 개자식이었다. 이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내 인생을 속임수로 만들었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어머니와 이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 내 눈앞에 번쩍였다.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 받아들여야 했던 것들, 절망에 떨던 끔찍한 밤들을 생각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간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흘러내렸고 내 몸은 불타는 석탄 조각처럼 타버렸다. 마치 불길 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지붕으로 달려가 그녀의 얼굴에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짜증내지 마. 어머니가 내 뒤에서 말하는 게 들렸다. 그네가 다시 삐걱거렸다. 나는 일어나서 블라인드.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작고 창백한 발이 바닥을 긁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 물론이죠. 물론 이유가 있어야죠. 제 인생을 망칠 만한 좋은 이유가 있어야죠. 일기에 있을 거예요. 네, 엄마, 알겠어요. 진정하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제가 이해할 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제가 가끔은 뭔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 이름이 화면을 장식했다. 태그 이모.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